자, 18세기 조선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국가 의례가 그냥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왕의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아주 치열한 정치의 무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뭐랄까 보이지 않는 칼날을 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 한 문장,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의례라는 것이 어떻게 왕권을 지키는 가장 날카롭고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영조입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의 기나긴 통치 기간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통치술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 영조의 왕좌는 그 시작부터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시다시피 후궁의 아들이었잖아요. 왕이 되기에는 정통성이 좀 약했죠. 게다가 이복형인 경중을 독살했다는 정말 끔찍한 소문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신하들은 또 어떻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파벌 싸움을 벌였죠. 그러니까 이름은 왕인데 그 권위는 매일매일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조가 평생에 걸쳐서 나는 자격 있는 왕이다 라는 걸 증명해야만 했던 그 투쟁의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1740년 영조는 마침내 칼을 빼어듭니다. 그게 바로 경신처분입니다. 이건 그냥 몇몇 신하들을 바꾸는 수준의 인사조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뿌리채 흔들려는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던진 그야말로 모든 걸 건 승부수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영조는 핵심 대신들을 다 잘라버리고 급기야는 나 왕 안 해! 하고 폭탄 선언까지 해버립니다.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진 거죠. 며칠 동안 신하들이 울고불고 매달린 끝에 영조가 겨우 복귀를 하긴 하는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이면 군대를 동원하거나 반대파를 숙청하는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영조는 달랐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두 가지의 의례를 통해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한 거죠.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칠림전향추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원래 국가제사에 쓰는 향이나 충무는 신하를 시켜서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영조가 직접 들고 나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한다? 이거죠. 이건 단순히 심부름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신하들을 싹 건너뛰고 왕인 나와 신이 직접 소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 제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라고 온몸으로 선언하는 그야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성한 권위를 연출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대는 상존호 책보아입니다. 보통 왕에게 존경의 의미로 존호라는 아주 영예로운 칭호를 올리거든요. 근데 영조는 자기 혼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인 대비 그리고 아내인 왕비까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한 겁니다. 이건 아주 전략적인 행동이었어요. 나 개인의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 왕실 전체가 이렇게나 굳건하고 단결되어 있다고 나라 전체에 선포하는 효과를 노린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이 두 가지 의례는 완벽한 한 쌍을 이루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한쪽으로는 칠림 전향 추기를 통해 왕 개인의 신성한 권위를 극대화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상존호책 보위를 통해 왕실이라는 제도 전체의 안정성을 과시한 거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말 기가 막힌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대담한 계획을 과연 영조 혼자서 다 구상했을까요?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 드라마의 막후에는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연출한 천재적인 설계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그의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설계자의 이름은 김제로. 그는 단순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신하가 아니었어요. 영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치적 야망과 목표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걸 의례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번역해낸 사람. 말 그대로 이 거대한 정치쇼의 총감독이자 연출가였던 셈입니다. 김제로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왕의 의도를 파악해서 기획안을 짜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복잡한 행사의 진행을 총괄했죠.
심지어 으르렁대던 반대파 신하들까지 설득해가면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한 번의 정치적 이벤트를 영원한 국가의 법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그가 진두지휘했습니다. 자, 이제 영조와 김제로가 설계한 이 계획의 마지막 단계, 활용점정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시적인 정치적 승리를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규칙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소고례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건 당시 조선의 모든 국가 공식 의례를 담아놓은 일종의 국가 의전 매뉴얼이자 법전이었어요. 바로 이 책에다가 앞에서 말한 그 두 개의 새로운 의례를 떡하니 기록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성공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아예 국가 공식 규칙으로 못 박아버린 거죠. 이 네 단계를 따라가 보면 영조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협하는 정치적 위기가 닥쳐오자 의례라는 전략을 세워서 멋지게 실행에 옮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법제화해서, 즉 법전에 기록해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공식적인 규칙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완벽한 4단계 플랜이었죠. 그리고 그 법전 안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둡니다. 소고래에 실린 수많은 의례들 중에서요. 정말 신기하게도 딱 이 두 가지 의례에만 이건 경신년, 즉 1740년에 시작된 거다라고 연도를 콕 집어서 명시해둔 거예요. 이게 뭐르냐 할까요? 이건 영조가 남긴 서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의례는 바로 1740년, 내가 그 엄청난 정치적 위기를 이겨내고 세운 승리의 기념비다 라고 후대에 영원히 알리는 그런 표식이었던 거죠. 영조의 이야기는 250년도 더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꽤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여러 국가 행사나 전통들,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형식,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